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김열수의 시사안보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자세가 좀 바뀌었죠. 항상 앉아서 하다가요. 조금 바꿔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좀 일어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. 4월 16일 날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 무기 두 발을 발사를 했는데요. 올해 들어서 벌써 13번째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시사안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발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이런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,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전술 핵이 이번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전술 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,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지 크게 네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그 북한이 발사했던 것은 뭐 언론기관을 통해서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, 사실상 이번에 발사된 것은 고도는 한 25km, 그리고 사거리는 한 110km 정도를 날아갔고요. 한 4.0 정도의 속도로 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 이것이 과연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-23이냐,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판 에이테킴스라고 하는 KN-24냐, 여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있는데요. 이게 지금 KN-23하고 KN-24를 조금씩 좀 종합한 그런 측면이 있고, 제가 이제 마무리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 미사일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석이 좀 더 요구된다. 전혀 새로운 신형 미사일인지 아닌지도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,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기존의 KN-23이라고 하는 미사일하고 KN-24라고 하는 미사일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KN-23은요, 우리의 그 현무 미사일하고 되게 비슷하죠.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이 발사했던 것을 쭉 보면 사거리는 한 400에서 600km 정도가 되고요. 고도는 항상 50km 이하였습니다. 속도는 이제 한 5 내지 6 정도 되고요. 속도가 이렇게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500km 그 고도로 사거리 한 500~600km 날아가는데 불과 한 3~4분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풀업 기능이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요격하기가 좀 힘들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한 발씩 발사합니다. 그래서 일단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테일에서 이제 발사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. 그리고 이제 KN-24라고 하는 북한판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한 400km 내외, 조금 이제 좀 사거리는 짧죠. 고도도 이제 50km 이하고, 나머지 속도는 뭐 되게 비슷합니다. 마 6, 비행시간은 3분 이내, 역시 이제 플럭 기능이 있어서 해피 기동이 이제 가능하죠.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격이 어려움이 있다. 그래서 우리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보면은 이제 4개의 그 사각형 그 모양에서 그 통해서 사각형 통해서 이렇게 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. 그렇게 되면 이제 4발을 쏠 수 있는 거거든요. 2발이나 4발이나 사각형 통해서 이렇게 발사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왜 KN-23과 KN-24 그리고 새로운 어떤 신형 미사일인가를 고민하느냐 하면, 바로 이제 이 발사한 것은 2발이 발사가 됐고, 또 이게 전체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KN-23하고 비슷하긴 한데, 오히려 지금 사각형 통 속에서 날아갔다는 차원에서 보면 또 KN-24하고 비슷하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거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짧았고 고도도 낮았단 말이죠. 이거는 오히려 한국이 지금 개발한 KTSSM이라고 볼 수 있죠. 북한의 장사정포 파괴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? 이게 한 사거리 150km 정도를 날아가는데, 오히려 북한이 지금 초점을 여기다 맞춘 게 아니냐. 그래서 사거리는 좀 줄여서 우리의 전선 지역 쪽으로, 유사시에 전선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신형 미사일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.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전문가들 차원에서 좀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. 두 번째는 크게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시험 발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김정은이 창간을 했는데요. 창간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북한이 발표한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번에 그 전술 유도 무기 시험 발사의 의미는 전술 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의 다각화를
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. 그 전술 핵 무기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는 뭐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좀 짧게 이렇게 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. 이것은 그 이전에 올해 초 북한이 쏘았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미사일을 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면 전술 핵 무기를 탑재한 것을 가정해서 미사일을 쏘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술 핵 운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이게 북한이 그전에도 전술 핵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전술 핵 무기의 운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.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대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김정은은 2021년도 1월 달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핵 기술을 더 고도화하고 소형화하고 경량화하고 전술 무기화해서 이를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.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한 이 발언이 이번에 전술 핵 무기의 어떤 그 운용성 그걸 고려한 그 발언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술 핵 무기라고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전략 핵 무기가 있고 전술 핵 무기가 있는데요. 전략 핵 무기는 지금은 메가톤급이죠. 그 뭐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고위력입니다. 그런데 전술 핵 무기는 우리는 저위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게 이제 통상 0.3KT, 0.5KT, 0.9KT부터 시작해서 쭉 뭐 한 150, 170KT까지 이렇게 고개까지를 대충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걸 전술 핵 무기라고 얘기하는데요. 전술 핵 무기의 0.3KT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0.3KT라고 하더라도 이게 TNT 300톤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런 위력이거든요.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1945년도 8월 6일 날, 8월 9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것이 각각 15KT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의 그런 플루토늄 탄과 우라늄 탄이거든요. 15KT 정도가 떨어졌는데 두 도시가 완전히 잿더미가 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전술 핵무기의 0.3KT, 0.5KT 이게 가볍게 볼 게 아니고요. 의미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전술 핵무기는 주로 전선을 돌파할 때나 또는 중요한 그 군사적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전술 핵무기인데 북한은 바로 이 전술 핵무기를 이제는 완성했고 이것에 대한 운용 여부를 이번 전술 유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 가지고 검증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굉장히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은 그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요. 방어적 차원에서의 대응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, 소위 말해서 Extended Deterrence라고 하는 미국의 확장된 핵 억제력에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한국 스스로는 소위 말하는 뭐 30K라고 하는 킬체인, 그다음에 KAMD, 그다음에 KMPR을 이제 좀 더 제대로 확보를 해가지고 여기 대해서 보완을 함으로써 이 억제력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. 두 번째 대안은 이제 한국 스스로가 핵무기를 이제 만드는 거죠. 사실상 뭐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전문가들이 볼 때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6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한국이 그만큼 그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것을 아마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NPT 체제를 이제 어차피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핵무기에 대한 NPT 체제를 한국이 존중하는 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. 우리가 이제 바늘 같은 거, 이쑤시개 같은 거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의 차원에서 얘기할 때 보면은 통상 얘기하고 있는 게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 만드는 거잖아요. 가성비가 안 좋기 때문에 안 만드는 건데 핵무기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성비 차원보다는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NPT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못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 만드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이제 대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. 그 세 번째 대안이 바로
나토식 핵 공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무기죠. B-61-12행이라고 하는 이 전술 핵무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독일, 벨기에, 터키, 이태리, 네덜란드 이렇게 이제 한 200기 정도가 이렇게 5나라에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나라에 보관을 하고 운용할 때는 소위 말해서 듀얼 키를 이용을 해서 이걸 같이 운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나토 스스로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이런 핵 공유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국도 미국하고 같이 전술 핵무기를 반입을 해서 핵 공유 체제를 유지하면은 뭐 핵무기는 미국 거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우리 한국 정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상 일본에서도 지금 핵 공유 문제가 많이 떠오르고 있거든요. 물론 이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이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잔민당 내에서는 이 문제를 벌써 공론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사실상 북한이 지금 며칠 전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보면 그 뭐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연히 한국이 목표지 않습니까? 그리고 핵 운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선제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도 이제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이상 오늘 시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